자, 내담자가 이제 그 약물 메디케이션 할 때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그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첫째는 약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우리가 이제 괜찮은 것 같다, 이게 이제 가독이다, 이런 부분들을 상담자가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약물이라는 게 내담자마다 다 다르잖아요. 약에 대한 부분들이. 그래서 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독이다 어쩌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자칫 이 내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가독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독이라는 말을 썼어도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약물을 먹으면은 약물을 먹기 전의 상태, 약물을 먹고 난 후의 상태를 거의 내담자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. 본인의 상태를. 그래서 약물 모니터링 그 일지 같은 기록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약을 먹은 것도 결국 의사가 그 메디케이션 하는 근본적인 자료도 내담자가 말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 메디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메디케이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증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쌤한테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메디케이션, 자기에게 맞는 약을 고르는 거고, 그 용량도 나한테 최적의 용량이 있어요. 최적의 약이 있고. 그거를 사실은 이 메디케이션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 그러면 내담자 본인이 해야 돼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상담자가 이 부분을 다뤄야 될 때는 의사쌤은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제 약을 좀 먹기 전의 상태, 아까 말한 뭐 몸에 그 여러 가지 상태 있잖아요. 뭐 눈이 풀린다, 뭐 또 몸 움찔거린다,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. 그런 것들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약 먹기 전에는 좀 어떤 건지,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치적으로도 해보고, 그리고 약을 먹고 난 후에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지. 대부분 내담자들이 약을 먹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지만 혜택이, 이득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약을 먹어요.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,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, 어떤 부작용일 수도.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전과 후에 대한 거를 굉장히 깊게 탐색해서 내담자가 그거를 약을 먹고 나서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고, 뭐 현재 이 부작용들이 내가 감내할 만한 건지, 이 부작용을 내가 하기에 치러야 될 것이 뭔지, 그래서 약물 중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의사하고 합의를 해서 진행했고, 지금 어떤 건지, 이런 약물 전, 약을 먹고 난 후, 약물 중단 기간,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상담사가 질문하는 게 이제 상담사로서는 가장 좋은 개입이죠. 그리고 그거를 문서화하는 게 중요해요. 문서화. 그래서 이제 적게 하는 거죠. 그때 우리 그 사극, 최근에 끝난 그 김혜수가 열연한 사극 이름이 뭔가, 뭐지 이름이? 네, 뭐 말씀하시죠? 거기서 이제 그 세자의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 아들이 자기가 그 잘못된 침을 놓는 거잖아요. 결국 원수, 뭐라 그러나, 의원이.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었다, 어땠다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 기록을 다 남긴 거죠. 그러니까 그 세자가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서폰 같은 걸 해서 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이런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의사도 조금 더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보는 거죠. 그리고 최적의 약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. 그러지 않으면은 이 자기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될 불필요한 것들을 내담자가 고통을 치를 수가 있어요. 이런 게 이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은 누가 있냐 그러면은 내담자에게 있는 거예요. 의사는 그냥 그걸 듣고 그냥 메디케이션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뭐 의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. 이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
아까 말한 약물 먹을 동안 약물 중단했을 때 다시 약물 용량을 줄였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개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호르몬의 영향, 또 이 호르몬의 영향이 이 인지적인 감정적인 영향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. 약이라는 게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안내해주고 필요하는 거죠. 약물을 먹고 있는 내담자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 가독이다 어쩌다 이것을 상담사가 얘기하는 거 저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건 저도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전후 맥락에 대해서는 네, 이거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 하고 할 얘기다라고 선을 오케이.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먹기 전에 이 상태가 약을 끊었을 때의 상태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약을 먹었을 때하고 끊었을 때 상태가 좀 비슷한지 달랐다면 뭐가 다른 건지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내담자들은 잘 이거를 못해요. 그래서 그 영역별로 예를 들면 ADHD 같으면 부주의 영역, 가행행동 충동성, 그다음 정서 조절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약을 먹었을 때도 약의 용량이 되게 중요하잖아. 그래서 약의 용량이 뭐 얼마 했을 때 줄였다는 말 얼마나 줄였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.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내담자들이 의사에게 얘기하고 자기 걸 조절하게 하고 이런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신체적인 이 힘든 부분에 어려운 내담자들은 약물에 대한 이 모니터링을 아주 촘촘하게 해요. 그리고 어떤 약이 바꿔졌고 어떤 게 있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들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약물의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내담자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부분을 상담사가 질문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이거를 자기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인식하는 그 부분들 이것도 이제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담적 개입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뒤틀린다라는 게 그 전에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지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잠이 오거나 너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몸이 꼬아져서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? 몸이 너무 막 빌빌 꼬아갖고는 발광이 나서 앉아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. 학교 다닐 때, 고3 때.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. 그 막 잠이 오는데 저는 잠을 참을 수가 없는 게 저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. 잠을 참아야 되는 게.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잠을 자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근데 딱 5분 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마지막 그 뭐 9교시인가 이럴 때 앉아 있으면 그만 죽음이 따로 없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앉아 있는 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몸에서 막 발광이 나서 막 어떻게 몸을 가눌 수를 모르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약을 먹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 움찔거린다라는 게 신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. 이 움찔거린다라는 게 뭐 약간 이런 건지 그냥 몸에서 약간 막 그렇게 큰 거는 아니랬어요. 발광이 나서 막 이런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부분의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이게 이제 그전에는 없었느냐.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이게 최근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혹시 그런 것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? 물어보면은 아, 맞아요 하고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과 연결이 되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. 네. 그 다음에